요번에 국회의원 해주면은 22년도에 대권 나오겠다고 그렇게 호소를 했는데 그것도 막 격차가 굉장히 크게 생각보다 격차가 네. 더 크게 나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나가도 야권의 대권, 현재 여권의 대권 구도로서 본인은 희망을 해도 네.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 네. 같고요. 네. 그보다도 그 지역에서 어쨌든 탄핵 이후 그 지역에 형성이 되어 있는 그 보수성이 아직은 이런 뭡니까 후보를 김부겸을 받아들일 정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대신에 BK에서는 이제 김두관 같은 경우는 당선됐어요. 김두관은 어렵게 됐죠. 사실 뭐 사전 여론조사에는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간신히 되었는데 어찌됐든 선거 결과는 승리하면은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니까 제가 볼 때는 김두관의 경우는 자기 대권 주자 레이스에 뛰어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김부겸도 지금 보면은 이후에 재보궐선거가 있으니까 다시 뭐 살아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워낙 험지에서 뛰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 자체로서 대권 레이스에 떨어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구의 그 홍 후보 무소속으로 나온 그리고 이제 김태호 같은 경우에 경남에 김태호 경우는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수도권의 대권 주자들이 다 몰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 보수 진영에서는 대권 주자로 내세울 인물들이 굉장히 이제는 귀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영입을 해서 대권 주자를 세우는 부분을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홍준표라는 말입니다. 둘 다 받아들이기는 그렇고 그렇다고 한 명만 받아들이기도 그렇고 둘 다 그 논쟁은 잘못하다 보나 안 그래도 지금 위상이 좁아져 있는 보수 정당이 또 다시 펜으로 날라져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보수의 대권 주자로서 한 축은 형성을 했다고 봅니다. 김 박사님, 우리 노동 진보 진영 말이죠. 중시했던 곳이 이제 울산 북구, 동구, 그 다음에 창원 성산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동구하고 창원 성산 같은 경우는 진보 민주진영이 단일화만 되었으면 무조건 이기는 곳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단일화를 위해서 민주노총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민주당 중앙당에다가 강력한 압력을 좀 넣었으면 하는 그런 반성이 좀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단일화 문제가 울산의 경우는 이제 북구는 단일화가 됐지 않습니까? 동구는 진보 단일화만 됐죠. 민주당은 현역이라서 단일화. 단일화를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진보 진영의 후보 단일화와 뭐 말할 수 있다면 진보 개혁의 후보 단일화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어쨌든 사실은 진보 진영의 후보 단일화라는 부분이 좀 풀려야지만 진보 개혁의 후보 단일화라는 것도 명분과 어떤 동력을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진보 진영 자체가 이렇게 혼란된 상태에서 이렇게 개혁 진영과 후보 단일화를 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울산 동구의 단일화가 중요했었는데, 그래서 울산 동구에서 만약에 진보 진영이 단일화 됐으면 이게 이제 울산 판을 이렇게 쭉 갑니다. 그러면 다 중구 단일화, 북구 단일화, 동구 단일화 되면 이게 이제 진보 진영이 딱 뭉쳐가지고 쭉 가게 되고 가는 과정에서 이게 진보 개혁의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어떤 인식이 되면 그것들이 어떤 통일적이고 큰 무리 없이 그런 것들이 논의가 될 수 있었는데 첫 번째는 선거판이 그렇다는. 그래서 이게 동구의 문제는 단순히 동구에만 미친 게 아니라 울산 전체에 미쳤다는 거고요. 그렇구만요. 그래서 울산 동구 같은 경우는 민중당하고 노동당 후보가 먼저 단일화가 되고 민주당하고 단일화를 했으면 이기는데 우리 진보진영 내부가 단일화 안 됐네요. 그러니까 이제 진보 개혁의 후보 단일화를 논하기 전에 진보진영의 이제 후보 단일화가 돼야지만 전체 정권이 된다는 거죠. 창원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민주노총과 관련돼서는 민주노총의 선거 방침에 지지정당 이외의 후보와는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민주노총 후보 자격을 상실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노총이 이제 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이제 그거는 뭐냐면 민주노총 손을 떠난 거니까 당끼리 이제 알아서 하는 거죠. 알아서 하는 건데 진보 개혁의 후보 단일화를 논의할 수 있는 전제 조건조차 못 만들었다. 그게 좀 그렇죠. 창원도 정의당 후보와 민중당 후보가 먼저 단일화가 안 됐습니다. 안 된 상태에서 노동 출신이지만은 민주당 후보 단일화도 명분이 약간 떨어졌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진보 정당이 선거를 어떻게 볼 것이냐. 모든 정당들이 선거에서 자기 노선을 내세우고 조직을 확대를 하겠지만 선거운동 기간에 그런 활동을 하는 마지막 투표에 있어서는 선거라는 부분을 전략과 전술적인 측면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뭐랄까요, 그 과거의 고집, 아집 이런 게 남았다고 봅니다. 뭐냐면은 지지율로 명백하게 나타나는데 그러한 거에서 끝까지 투표에서도 그러한 지지율을 해서 의미 있는 선거, 그래서 이 선거, 진보 정당은 과연 선거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그러한 아주 근본적인 토론을 좀 해야 되지 않나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울산하고 창원을 다녀왔어요. 울산 동구 같은 경우는 노동당 후보가 완강하게 단일화를 거부했습니다. 울산 중구에는 노동당 후보를 단일화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노동 진보 내에서 단일화 안 되다 보니까 민중당 김종훈 후보가 현대 중공업에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그에 비해서 창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먼저 단일화하면은 민중당 후보는 흔쾌히 사퇴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이제 이 양자가 안 되다 보니까 민중당 후보인 이석영철 후보 쪽은 좋은 태도를 취했습니다. 소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 부분은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진보 진영 정당에 대해서 이 진보 정당이 앞으로 커가려고 하면은 대중 정치인들이 나와줘야 돼요. 대중 정치인은 지역구에서 배출이 됩니다. 비례대표로서는 물론 비례대표도 이 대중 정치인 리더로 클 수도 있지만은 반드시 제가 볼 때는 확률론적으로 보면은 지역구에서 당선되어 나오는 정치인들이 대중 정치인으로 커갑니다. 그걸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는 무소속 아까 잠깐 나왔는데 무소속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무소속이 5명이 됐습니다. 이제 대구 수성의 홍준표, 인천 동구의 윤상영, 강원 강릉의 권성동, 경남의 산청하명 이렇게 김태호, 그 다음에 남원의 이용호. 그래서 이용호 이분 이제 국민의당 출신이고 이강래 후보를 이제 떨어지게 됐는데 이강래 후보가 이제 떨어지게 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4명이 5명 중에 4명이 그 보수 정당 소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합치게 되면 통합당하고 국민의당도 역시 이제 했으니까 110명 정도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개헌 저지선을 확실히 그 저지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 이제 야당으로서의 이렇게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아까 말했던 홍준표와 김태호라는 뭐 이들이 뭐 그 강력한 대선 주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대선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그 보조축을 형성했다는 것. 그리고 그 영남이 아니라 인천이라든지 그다음에 강원도에서도 이들이 이렇게 당선됐다는 것, 이러한 것들은 좀 눈여겨봐야 될 지점이라고 봅니다. 심상정 후보가 고양갑에서 3자 구도에서 이겼다, 자력으로 이겼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정미 후보라든지 추혜순 후보는 거의 이제 저주했단 말이죠. 양강 구도에 이제 갇혀가지고 굉장히 곤혹스러웠습니다. 이정미 후보는 좀 지지율이 높았는데 추혜순 후보 같은 경우는 거의 3년 동안 바스를 엄청 갈았거든요. 고생도 많이 하시고 평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역에서. 근데 뭐 6개월 전에 뛴 사람이나 3년 뛴 사람이나 다 3%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정치 구도가 양강 구도의 희생양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요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제 준 연동형으로 전락하고 이것조차도 굉장히 휘둘려 가지고 엉망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성정당, 위장정당을
만들어지는 것을 사전 봉쇄하는 예방 조치도 미처 몰랐고, 근데 만일에 요번에 준연동형이 도입 안 되고 갔으면은 오히려 정의당이 지지율이 더 높았을지도 모릅니다. 2004년도에 민주노동당이 13.1%까지 간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번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렇다고 해서 이건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또 완성을 위해서 노력은 21대 총선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홍 소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 결과론적으로는 안 한 것보다 못하게 됐습니다. 이 위성정당이 만들어질 것이 예상이 되었다면, 특히 이 미래통합당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위성정당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그런 어떤 봉쇄 정치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미스를 했다는 거고요. 자, 왜 이것이 안 한 것보다 못하게 된가? 정서적으로 이랬습니다. 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처음에는 느긋했어요. 교체투표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통당에다가 미래한국당을 만들어서 위성정당을 만들다고 하니까 그 순간부터 민주당 지지자들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러다가는 미통당이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갈 수 있겠다. 이런 위기의식을 갖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대차투표의 응답률이 확 줄어들어버린 겁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사실 보수는 위성정당 하나인데 민주당은 위성정당이 2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여야뿐만 아니고 여권 내에서도 또 다른 위성정당의 분산이 되어서 민주당이 더 큰 몰락을 할 수 있다. 더 큰 또 위기의식을 갖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교차 투표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완전히 소멸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이것이 뭐냐? 결국은 뭐가면 위성정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출구를 만들어줘봤기 그런 거예요. 지금도 위성정당만 만들 수만 없다면은 내가 볼 때는 뭐 현재 제도가 운영하는 것보다 나쁘지가 않지만, 그러나 내가 볼 때는 그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공천자 탈락자들 중심으로 해서 당을 만들어지면은 누가 봐도 뻔한 보수당, 누가 봐도 또 뻔한 민주당이 탈락자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중대라고 선언을 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죠. 김 박사. 네, 저는 민주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결론만 얘기하면 전술, 의석수에는 승리했지만 전략은 완전 실패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정당성, 명분을 상실했죠. 자기가 사인한 것도 자기가 안 지키는 이렇게 된 거고, 또 하나는 이번 선거에서만큼 시민사회 진영,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참여연대라든지 경실련이라든지 YMCA라든지 대표적인 시민사회 진영, 예를 들어서 정치개혁 공동연대를 총선 대시를 구성됐는데, 지금까지 선거에서 민주당이 시민사회 진영에게 그렇게 비판받은 선거가 지금까지 있었나요? 없었어요. 시민사회 진영이 민주당에 비판하고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편법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첫째는 시민사회 진영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편법 통해서 진보정치, 노동정치가 위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자기네 의석만 확보했지 자기 자신을 보호해줄 시민진영이라든가 진보정치 진영으로부터 오히려 이들을 배척을 했고 이들의 불만을 사게 됐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향후 전국에서 특히 향후 대선에서 아주 나쁘게 나타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득표율로만 본다면 이게 대선이었고 이게 만약에 독일식 정당 명부였다면 비슷하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독선이 가게 되면 저희 시민진영과 노동 진보 정치를 갖지 않는 포괄화된 그런 형태로 가게 된다면 차기는 이러한 거대 양당의 그 소선구제가 아니라 대선이라는 전국 단위의 선거일 텐데 정권을 재창출한다는 그 보장이 없습니다. 저는 빨간불이 켜졌다고 봅니다. 겉으로만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왜? 노동과 시민을 배척하고 독선내하고 편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그걸 계기로 해서 진보 야당이 커질 수 있는 토양이 넓어졌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더 이상 이런 민주당이나 이런 게 아니라 진보 정치나 시민 정치가 자기 길을 가고 특히 노동과 시민이 만날 수 있는. 그래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다음 선거에는
노동과 시민이 네. 전략적으로 국민들이 동의하는 방식으로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더라 하더라도 똑같이 반대로 역공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고 그 다음에 이거는 현실적으로도 중요한 게 탄핵 구도를 제한하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즉 탄핵 구도라는 거는 박근혜 한 명을 퇴출시키는 게 아니라 수구 보수 친미 냉전 세력을 갖다가 퇴출시키는 게 탄핵 구도의 제언이고 이걸 모든 유권자들이 이 탄핵을 했던 유권자들이 원했는데 그러려면은 시민과 노동 진보 정치를 품고 안고 가야 되죠. 그래서 정도에 맞춰서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지역구에서 정당 당당하게 심판을 해서 그러면 지금보다 지역구에서 더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정동. 그리고 비례는 노동과 시민과 진보 정치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지역구는 누리를 하짓고 우리는 정도를 가고 비례는 이런 진보 정치와 시민운동을 키워주자는 그러한 아주 전략적인 거로 갔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이 적폐 세력들을 퇴출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 전략적 사고가 현재 민주당에서 가능합니까? 그건 과도한 기세 아닐까? 아니 이미 주장했었죠. 네, 각종 언론에서 여러 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장을 했는데 그걸 받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그 결과는 뭐냐면 지역 구도를 고착화시키고 퇴출해야 될 친미 보수 냉전 세력을 정치의 비판, 정권의 비판 세력, 야당으로서 존치시키는 이거 아주 전략적인 실패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독 과반 이상 5분의 3을 확보한 집권 여당이 정말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자만하지 않고 사회 대개혁과 평화번영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촛불항쟁의 부름 그대로 잘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걱정이 많거든요. 특히 문파 이 패권이 또 얼마나 교란 요인이 되겠나 하는 걱정까지 있는데 어떻습니까? 향후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잘 해주기를 바라는 건데 이런 걱정을 왜 하게 될까요? 우리는 과거에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몇 대였나요? 열린 우리당 시절 그때 그때 탄돌이라고 표현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적어도 과거로부터 못 배우면은 그거는 뭐 말로 해도 안 되면 뭐 어쩔 수가 없겠죠. 그 다음 선거에도 또 심판을 받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보건대는 아마도 현 집권당 당선자들이 과거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그런 극단적인 아마 정당 운영은 덜 할 것이다. 어쨌든 내가 현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이 그 정권을 찾아오는 과정에서 보면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거보다는 좀 더 통제가 될 것이다. 두 번째,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해서 사실 대통령의 영향이 사실은 좀 더 커져 버렸습니다. 이번 선거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 선거 치른 거 비슷한 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국회 이 국회의 어떤 시에로 진입하는 이 국회의원들이 국제적인 개별적인 노선으로서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이번에 보면은 그 공천 받았는 사람들이 청와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당선 간의 이 호흡이랄까 조율은 과거 그때와는 다르게 어느 정도 잘 조율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여야 문제예요. 여야 문제인데 이번에 공천자들 유심히 보시면은 제일 많이 눈에 띄게 공천을 받은 게 여야 막론하고 법조인들입니다. 검사, 경찰, 판사. 그러면 양당이 왜 이런 인물들을 많이 포진시켰을까요? 다음 21대 선거에 되고 한판 대기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 의중을 깔고 이런 인물들을 포진을 시켰던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천 관계는 괜찮을 것 같는데 옛날과 같은 그런 어떤 뭐 108번 내라는 그런 고민은 안 해도 될 것 같는데 여야 관계는 일단 그 인적 구성으로 봐갖고는 대단히 험악한 여야 관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뭐 지금 미통당이 참패를 했기 때문에 뭐
강력하게 대결할 그럴 전력이라 남아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김 박사님. 네. 자,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가 이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은 그런 경제 위기가 불가피하다는 측면에서 전국 운영이 우선이라고 해서 이런 선택을 했는데요. 이제 선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한 그 위기, 특히 노동의 위기죠. 노동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모든 이런 위기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러한 위기를 대처하고 극복하는 것은 정부 여당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 180석이라는 그러한 결과로만 본다면 그런 환상의 의석 착시 현상의 환상에 빠진다면 코로나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아마 고립될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선거 과정에서 진보 정치에 사실 등을 친 거죠. 시민사회 진영도 한 거고. 그래서 노동과 시민사회 진영 그리고 진보 정치. 노동은 이제 그 코로나 노동 위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서로 대립적인 측면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역경을 이겨내려면은 제가 볼 때는 첫째는 좀 제가 말은 생뚱맞는 것 같지만 정부 여당이 민주당이 진보 정당과 시민사회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편법을 해서 국민 여론이 유권자가 이렇게 탄압해서 그러한 게 있는데 어쨌든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코로나 전국에서의 그 노동에 닥치는 위기 이를 노동계와 노동자들을 품에 안는 그런 과감한 조치를 해야 되고 진정한 개혁을 해야 되고 진보적 정책을 추진해야 돼요. 2004년에 어땠습니까? 4대 개혁과제, 열린우리당, 민주당 그때 어땠습니까? 그런 것들 못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진정성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노동, 시민, 진보정치의 진 빚을 갚는 최소한의 모습을 보여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의석에 대한 착시 현상에 갇혀서 결국은 차기 대선에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위기에 빠질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수 야권 말이죠. 이 대패를 했는데 이 재편이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황교안이 물러나고 줄줄이 뭐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안철수라든지 유승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쪽에 합류를 해가지고 대권 주자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거 보건대는 이렇습니다. 지금 재편이라고 이야기하면은 당 밖에 이 합류를 할 세력의 존재 여부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공화당 뭐 몰락해버렸고 친박신당 뭐 그렇게 보수 성향 태극기 부대 세력들은 완전 몰락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것은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스스로 자력에 의해서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선거 과정을 통해 갖고 아주 분열되어 있고 분산되어 있던 보수가 예기치 않게 단일 전선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당 밖에 눈을 돌려놓고 보면은 친박 비박 구도가 없어진 딱 하나가 보이죠.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보이는데 문제는 안철수 국민의당과의 연대 또는 통합 이런 차원에서의 재편 요걸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가능성이 크다. 아마 안철수는 민주당과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두 번째, 현재 국민당을 갖고서는 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갖고 계속 정치한다는 거, 정치 안 한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고 정권을 장악할 의사를 포기했다는 것하고 똑같겠죠. 제가 볼 때는 국민의당과 미래통합당은 궁극적으로 뭐 우여곡절을 거치더라도 합해지는 재편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미래통합당 내의 그나마 당내에서 거론되던 차기 대권 유력 주자들이 몰락을 해버렸습니다. 뭐 지금 뭐 무소속으로 출마했는 사람 아쉬운들은 몇 명을 거론하지만 내가 볼 때는 경쟁력이 별로 없습니다. 결국은 누구냐? 지금 경쟁력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한 2명 정도 되겠죠. 안철수하고 유승민이겠죠.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야당은 이 차기 강력한 대권 주자 위주로 편성이 재편이 되기 때문에 네. 아마 두 사람 중심으로 해서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재편이 되지 않겠는가. 예.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어쨌든 당 안에 들어와 있는 예. 유승민이가 좀 편하겠죠. 네,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보수 야당도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유심히 보십시오. 예. 중이 저머리 못 깎는다고 이런 용어가 쓰는 게 적합하진 않는데 예. 지금 우리나라 보수 정당이 딱 그 모양이에요. 예. 어떻게 탄핵 이후 제대로 인적 청산을 스스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혁신 스스로 해본 적 없어요. 예. 예. 근데 어찌됐든 간에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거나 아니면은 검찰의 조사를 받거나 뭐 이런저런 그리고 또 보는 것 같이 선거를 치르면서 배제가 될 인물들이 하나 둘씩 제가 이렇게 손을 시려봐도 예. 그냥 국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로 봐서는 좀 이제는 이 보수 정치로 해서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할 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시려봐도 예. 30명이 넘어요. 예. 예. 그 사람들이 이제 국민 눈앞에도 배제가 되어버렸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와서 옛날 이 보수당 보면 아이고 저 사람 보기 싫어서 보수 지지해주기 싫어 이런 사람들에서 어떻게 보니까 다 네. 지금 없어졌고 네, 네. 두 번째는 어떻게 분열되었던 것이 어떤 형태로든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이제 쪼그라들어 있지만은 네. 단일 전선이 되어가 있으니 예. 스스로 노력하고 혁신하고 네. 뭐 그렇게 하면은 변화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자체 동력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도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네. 네. 자,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가 이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은 그런 경제 위기가 불가피하다는 측면에서 전국 운영이 우선이라고 해서 이런 선택을 했는데요. 이제 선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한 그 위기, 특히 노동의 위기죠. 노동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모든 이런 위기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러한 위기를 대처하고 극복하는 것은 정부 여당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 180석이라는 그러한 결과로만 본다면 그런 환상의 의석 착시 현상의 환상에 빠진다면 코로나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아마 고립될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선거 과정에서 진보 정치에 사실 등을 친 거죠. 시민사회 진영도 한 거고. 그래서 노동과 시민사회 진영 그리고 진보 정치. 노동은 이제 그 코로나 노동 위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서로 대립적인 측면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역경을 이겨내려면은 제가 볼 때는 첫째는 좀 제가 말은 생뚱맞는 것 같지만 정부 여당이 민주당이 진보 정당과 시민사회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편법을 해서 국민 여론 이 유권자가 이렇게 탄압해서 그러한 게 있는데 어쨌든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코로나 전국에서의 그 노동에 닥치는 위기 이를 노동계와 노동자들을 품에 안는 그런 과감한 조치를 해야 되고 진정한 개혁을 해야 되고 진보적 정책을 추진해야 되고 2004년에 어땠습니까? 4대 개혁과제 열린우리당 민주당 그때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 못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진정성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노동, 시민, 진보 정치 진 빚을 갚는 최소한의 모습을 보여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의석에 대한 착시 현상에 갇혀서 결국은 차기 대선에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위기에 빠질 거라고 봅니다.